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 이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서 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PPT에 준비한 내용인데 사실 그 실시간 기도회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조금 무언가를 첨부해서 올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왼편 화면이 보이십니까? 왼편 화면에 보이시면은 세계 3대 국제 영화제라고 쓰여져 있지요. 뭐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피엘 뭐 이렇게 베를린 영화제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칸느,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칸느에서 상을 받고 왔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대서특필이 되고 뭐 환호를 받고 전 세계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들이 뭐 칸느에서 그렇게 유명해지거나 뭐 영화제에 초대되거나 하는 일들 많습니다. 뭐 지금 요새 한류가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문학상 쭉 있습니다. 뭐 무슨 문학상.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알았어요. 야, 이렇게 문학상의 종류가 굉장히 많구나. 뭐 거의 대부분 처음 보거나 들어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분만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독소적인 요소를 뿌리는 것이 예술이나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얻거나 또 띄워주거나 하는 일들이 많죠. 왼쪽 사진을 보면은요, 한국 문단의 영패미들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 페미니즘의 강력한 물결은 문학에까지 당도했다. 이 시대의 젊은 작가들은 뭐 데이트 폭력, 혐오 표현 뭐 쭉쭉쭉쭉 쓰고 있어요. 영페미 작가 2명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른쪽의 사진은요, 어떤 책의 겉표지입니다.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왼쪽 하단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영패미의 최전선, 뭐 강화길 첫 장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있어요. 예. 어떻게 돼서 제가 좀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같이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못 읽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은 책을 읽을 때 이제 좀 다방면으로 읽고 장르에 관계없이 아주 그냥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책을 읽고 독서를 하는 스타일인데 요새는 좀 이렇게 많이 못 읽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여러 문학상 수상 같은 데를 이런 어떤 페미니즘 사상이 깃들여진 그런 작가들이 글을 쓰고 또 그것이 수상을 하고 또 수상을 하면은 또 그러한 것이 또 다른 매체로 가공이 되거나 영화화 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흥행시키고 홍보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퍼뜨리고 하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또 왼편에 보면은요, 뭐 박민정 소설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 약간 설명이 나오잖아요. 대학에서 전공하기 이전부터 박민정에게 문학은 존경과 매혹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페미니즘을 접한 뒤 다른 세상이 보였다 하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문지 문학상 수상작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상에서 수상을 한 거를 또 어떤 출판 회사가 출판해주고 그리고 어떤 영화 감독이 저런 하나의 어떤 서평 아니면 소감 같은 걸 또 읽어주면서 소감 같은 걸 실어주면서 책을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출판 예술 문화계, 영화계가 특정 세력들에게 점령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들만의 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러한 구조, 흐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요, 저 인물이 이탈리아 공산당 제2대 서기장이라고 나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인물인데,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진지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전. 네. 말 그대로 이제 진지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전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 진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보통 군인들이 싸울 때 이제 높은 데에서 유리한 곳을 딱 점령을 해서 거기를 이제 진지화, 요새화 시키면은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기가 어렵죠. 모든 전쟁이라는 거, 지금은 현대전은 많은 양상이 달라졌지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양쪽이 붙는다. 그럼 거기가 환경적으로 자연 지리적 여건상 언덕 졌느냐, 아니면 평지냐, 아니면은 산악 지역이냐, 이런 특징에 따라서 어느 위치를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전쟁의 향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거기를 진지화시키고 요새화시키는 이러한 방법, 그거를 도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이 옛날 사람이 지금도 회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계가 뭔가 진지를 구축을 하고 요새화시켜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영적인 오물을 갖다가 내다 뿌린다. 이러한 어떤 생태계 조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왼편에 보시면 채식주의자라고 나와 있죠. 한강이라는 작가입니다. 한강.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세가 막 하늘을 치솟았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반성경적인 사상들을 주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일수록, 기괴할수록, 영적으로 더럽고 사악할수록 어떤 상을 수상을 합니다. 깐느 영화제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드보이라든지 이런 거 실제로 보면은 스토리가 굉장히 더럽거든요. 보고 나면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뇌리에 그렇게 남기고 안 좋게 남기면 남길수록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그런 식으로 히트를 치면은 이게 또 영화화가 되고, 또 그 영화화가 되니까는 또 여러 산업이 돌아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국가의 경사적인 일이죠. 어쨌거나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 쾌거이긴 하지만은, 또 그리고 그러한 일 때문에 이 채식주의자의 책 주문이 폭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그 소식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역주행을 하고 책 주문이 폭발을 하고, 그러나 이 책의 내용은요, 정서적 오물더미와 쓰레기입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요, 보이시는 화면, 김창완 씨가 나와가지고 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 읽을래요. 뒤로 가면 너무 끔찍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공영방송에 나온 거예요. KBS에. 그러면서 이 김창완 씨 얼굴이, 표정이 썩었잖아요. 썩었죠. 저는 이 김창완 씨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저 책은 하등의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저의 시각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화제도, 또 많은 문학상들, 근데 이러한 것이 아까 언급드렸던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스토리, 사람의 영혼을 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소설들을 공모를 하고 또 거기서 당선되고 이런 것들요. 자,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만큼이나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네임 밸류가 있는 이 맨 부커 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맨 부커 상, 1969년부터 영국에서 시상을 해온 영국 최고 권위의 소설 문학상이자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이 맨 부커 상에서 보면은 맨 부커 상의 후보작으로 꼽혔던 리틀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노벨 문학상, 콩쿠르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거론이 된다고 해요. 맨 부커 상이.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 부커 국제상을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언가 어둡고 음습한 것들을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잘 포장을 해서 권위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뿌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한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그러한 권위가 별로 없구나. 요 근래 와가지고 권위가 떨어지는 직종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언론이라든지 방송 관련인들, 옛날에는 그런 뭐 언론고시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송국의 기자가 된다든지 PD가 된다, 아나운서, 굉장히 어떤 힘든 과정을 통과를 해야 그런 직종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영상 및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공영방송을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되었죠. 네. 특정 방향으로 사람들을 호도해가고 어떤 선동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더 이상 어떤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떤 뭐 권위가 막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되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별거 아닌 좀 우스워 보이는 거죠.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으로 사실을 알리고 현실을 알리는 유튜버만도 못한 직종이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왼편이 이제 리틀 라이프의 겉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5년도 맨 부커상 후보 작품이에요. 맨 부커상에 뽑힌 게 아니고 맨 부커상 후보 작품입니다. 오른편에 보면 이제 후보 작품으로 6개가 나왔죠. 6개 나왔는데 저기서 가운데에 가장 위에 있는 A Brief History of Seven Kings라는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후보로 군에는 올라왔지만 뽑히진 않았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출판이 되어졌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리틀 라이프라는 책을 보면은요, 남자가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4명이 뭐 대학교 친구예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주드 1번. 얘가 이제 핵심적인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윌럼이라는 친구가 있고, 3번째가 멜콤, 그 다음에 4번째가 제이미. 이들이 4명이 이제 대학교에서 만나는 친구입니다. 이 넷이 대학 때 만나 친구가 되는데, 주드라는 인물이 이 4명 중에서 항상 미스테리의 인물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삶을 나누고 그 또래에 맞게 연애라든지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이 주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 친한 건 같은데 막상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거예요. 이 주드라는 인물은 끔찍한 인생사를 갖고 있는, 와, 이게 정말 사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 그리고 성장 배경. 일단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카톨릭 계열 고아원에서 갖은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루크 수사, 그러니까 어떤 수도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수도사 이름이 루크인데, 루크 수사와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러나 더 지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루크 수사라는 인물은 페도파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린이 성도착증 환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관방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킵니다. 주드에게. 이 루크 수사라는 인물이 정말 최악의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여러분, 저도 영상에서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아예 악한 일만을 저지르는 악인보다도요, 선의도 베풀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그 최악의 인물이에요. 이 주드는 지금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요. 이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관방을 전전을 하면서 남자들한테 성매매를 시키는 겁니다. 수년 동안 여관방을 전전하며 다니면서 루크 수사는 이 어린 주드를 남자 혹은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때로는 본인이 주드와 성행위를 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절대 때리지 않고, 또 주드를 때리거나 가학적으로 성행위를 하려는 남자들에게서 주드를 보호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린 나이때에서부터 이 성매매, 성착취를 당하면 정서와 내면이 얼마나 어디까지 파괴될까요? 어린 나이에 이러한 악이 수년에 걸쳐 누적되고 축적이 되면 과연 그 인생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소설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관방을 전전하고 다니던 어느 날 경찰들이 급습을 해요. 루크 수사는 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들과 대치하는 중에 이제 주드를 안심시키고 자기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목을 매버리고 이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관방 문을 강제적으로 부시고 들어온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주드가 구조가 되죠. 그때 경찰들에 의해 이제 끌려 나가면서 시체가 된 루크 수사를 보고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한테 먹을 것 주고 뭐 입을 것 주고 어떤 그런 또 공급을 하고 잘 대해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자신의 가디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의해 기관에 다시 인계되는 듯하나 이 어린 주드는 홀로 빠져나와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트럭 운전수들에게 몸을 팔고 몸판 돈으로 생존을 하고, 그러다가 트레일러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데, 이제 전직인지 혹은 현직인지 간에 그건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찌됐든지 전직 정신과 의사 같았어요. 전직 정신과 의사, 하여간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또 무서운 악인이었어요. 이 집에다가 주드를 감금시키고 폭행을 하고, 그러다가 이 주드가 또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문득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났습니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 자유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내 아동 성착취 및 페도파일의 적나라한 현실, 아동 성범죄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아동 성착취나 아동 성범죄자들의 이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뭐 수위가 너무 높아서 많은 장면들을 편집하거나 삭제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과 의사 트레일러 박사로부터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그 악마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이 주드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니까 병원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제가 그 인물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주드라는 애가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고 두뇌가 명석했어요. 그래서 법대를 나오고 결국은 변호사로서 능력을 발휘하지만은 저 지옥 같은 시간을 몸으로 맞아들이면서 주드에게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자신의 가치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주변에서 사랑을 주려고 해도 본인이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대목을 보면서 사람 안에 깊숙이 각인된 상처와 근데 이제 이 주드와 같은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유년 시절에 굉장히 아픈 상처, 깊숙한 그런 어떤 회복되기 어려운 각인된 상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굉장히 깊숙하게 각인된 상처들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요. 특히나 주드가 경험했던 몸으로 받아냈었던 어린 시절에 힘도 능력도 지식도 없던 때에 일방적으로 성노예로 끌려다녔던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나름의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평범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드의 인생이 트레일러 박사까지는 아주 악인들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루크 수사라는 사람, 트레일러 박사 이런 사람들 완전 악인들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사회 활동을 하던 중에 또 만나게 된 의류회사 중역으로 인해 다시 옛날의 모습들이 내면에서 튀어오르게 됩니다. 성적인 학대를 당연히 여기고 지독한 폭력으로 몸이 심하게 망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막 자해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윌럼이라든지 멜콤, 제이미 이런 주변의 친구들은 주드를 이제 도와주고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영화 배우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주드를 포함한 4인방 중에 이 윌럼이라는 친구가 주드와 사귀는 관계로 정말 진심으로 주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참고로 다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윌럼이라는 애는 영화 배우인데 주드를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동성애 코드가 좀 많이 불편했고 저의 개인적인 시각과 생각에서는 작가가 왜 이러한 장치를 굳이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 영화계에 성적 정체성이 이상한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어디선가 들어보았는데 왜 하필 주드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처들을 짊어진 사람에게 붙이는 구조로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주드 같은 유년 시절을 보내면 과연 성적인 욕구나 욕망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게 정상적일 수가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 여러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뭘 좋아하고 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 음식도 있지만은 그리고 어떤 상품, 제품에 대한 거 그리고 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어느 맥락에서 어느 경계 내에서는 취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취향이라는 것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그 사람이 나고 자라고 보고 배운 그리고 겪고 경험한 일들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주드와 같은 상처는 이게 평범하다, 일반적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유년 시절을 살은 사람에게 이 성적이라는 취향이 어떻게 발현이 되겠느냐. 이 스토리의 진행이 거듭될수록 이 윌럼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주드가 결국 선택하게 되는 결정이 독자들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구나 싶었어요. 꼭 저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했나? 진행시켜야 하나? 싶은 다소 좀 불만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장을 덮을 때 짜증도 나고 좀 화도 나더라고요. 이 작가가 진짜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튼 결말은 굉장히 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다가 막 저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설득이 막 돼가는 거죠. 야, 이런 인생이면 동성애자가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다. 이건 뭐라고, 이거는 뭐, 사람이 뭐 동성애자다, 그러니까는 됐다. 그래가지고, 뭐, 그걸 비난한다든지 힐난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동성애를 공고하게 만드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면은 어떻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전략으로 치자면 어둠을 뿌리는 데 있어서 채식주의자보다는 리틀라이프가 더 고도의 전략을 기울였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계 그리고 출판계가 점령당했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그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고 키우고 투자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고 그 고지를 점령한 다음에 진지를 만들고 강화시켜서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쩌면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그러한 오랜 작업의 결실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며 또 키우고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출판 문화 예술계가 아니라 뭐 정계에 들어갔다. 그럼 정치적으로 어떠한 것을 뭐 실행을 시키고 어떠한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정치 조직 내지는 그러한 단체 혹은 기관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실행을 해나가는 것. 하나의 어떠한 진지, 구축이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혼란과 격동의 시대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진지를 형성을 하고 오랜 시간의 투자를 통해서 결실을 이뤄낼 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신적인, 영적인 오물들을 뿌리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 기초 작업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어렵더라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잠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컨텐츠일수록 그것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상을 수상을 하고 또 띄워주고 그것이 영화화로 영상 매체로 제작이 되고 또 가공되어져 재생산하는 어떠한 이러한 구조들, 그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진지전을 통해서 전쟁을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승리로 가는 이러한 부분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에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러한 영향권 가운데서 따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도 잘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단단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느 위치에 보내시거나 어느 자리에 보내실 때 그곳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유통시키고 영향력을 굳건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자라나가고 성장해 나가며 단단하면서도 유연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혼란과 격동의 시대 가운데에서 중심 똑바로 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자로서 가면서도 웃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의 영광 가운데 진입해 들어가며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